여러분, 화장 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화장 문화가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화장이라는 그 물리적 과정 자체에 우리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삶과 죽음, 그리고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생각이 뒤집히게 됩니다. 이 전제는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아담한 크기의 뚜껑이 달린 나무 상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상자 말이에요. 그 안에는 회백색의 고운 가루, 약 3kg 정도의 유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자를 보면서 저 안에 그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 작은 나무 상자가 한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너무나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른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평균적인 성인의 몸무게는 대략 60kg에서 80kg 사이입니다. 그런데 화장 이후에 유골함에 담기는 유골의 무게는 고작 2kg에서 3kg 남짓입니다. 자, 어떻게 된 걸까요? 70kg짜리 사람이 화장로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나온 건 3kg의 재뿐입니다. 나머지 67kg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마법처럼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 우주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에는 아주 근본적이고 흔들림 없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물질은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에요. 이건 수백 년에 걸쳐 수없이 검증된 가장 단단한 물리학의 기둥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하나의 결론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67kg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변해 있을 뿐입니다. 그 67kg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여러분은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손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려 보세요. 단단하고 살아있고 경계가 분명한 무언가처럼 느껴지시죠? 뭔가 견고하고 영속적인 물체처럼요. 그런데 물리학의 시선으로 이 손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원자들의 잠시 빌린 집합체입니다. 그 원자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물, H2O입니다. 성인 몸무게의 약 60%, 그러니까 70kg인 사람이라면 약 42kg 정도가 순수한 물이에요. 그 다음으로 탄소, 수소, 질소, 인 같은 원소들이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 몸은 엄밀히 말하면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된 원자들의 구조물입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배열이지만 구성 성분 자체는 이 지구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원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구조물이 섭씨 900도가 넘는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꽃이 몸을 태워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뭔가를 집어삼켜 소멸시킨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하지만 물리학에서 불은 파괴자가 아닙니다. 불은 변환자입니다. 화장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부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60%를 차지하는 그 42kg의 물은 섭씨 100도를 넘기는 순간 기체로 변합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지나면서 액체 상태의 물 분자들이 점점 더 빠르게 진동하다가 어느 순간 뚝 그 결합이 풀리면서 수증기로 변해 대기 중으로 솟아오릅니다. 섭씨 900도라는 온도 안에서는 이 과정이 폭발적으로 빠르게 일어나요. 눈 깜짝할 사이에 42kg의 수증기가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 수증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대기권으로 올라가서 구름의 일부가 됩니다. 누군가 오늘 하늘을 보며 저 구름 참 예쁘다고 생각했을 때 그 구름 안에 그분의 일부가 섞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다른 도시에 비로 내립니다. 누군가의 텃밭을 적시고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누군가가 마시는 물이 됩니다. 물 42kg은 이렇게 지구의 수분, 순환 고리 속으로 스르륵 녹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탄소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피부, 뼈, 뇌, 장기를 이루는 유기물의 주성분이 바로 탄소예요. 탄소가 고온의 산소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 CO2가 됩니다. 화장로 안의 뜨거운 공기 중 산소 원자들이 여러분 세포의 탄소 원자와 충돌하면서 팡팡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탄생하고 이것도 역시 기체가 되어 대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갈까요? 지구 대기권을 떠돌다가 나무 잎사귀로 흡수됩니다. 광합성의 재료가 되어 나무의 줄기 속으로, 꽃잎 속으로, 열매 속으로 스며듭니다. 바다의 조류에 흡수되고 산호의 뼈대를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그 탄소는 지금 이 순간도 지구 생태계의 탄소 순환 속을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70kg 중 약 42kg의 물은 수증기가 되어 대기 중으로, 나머지 유기물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와 기타 기체로 변해 역시 대기 중으로, 그리고 유골함에 남는 이 3kg의 재는 뼈를 이루는 인산 칼슘 같은 광물 성분들, 그러니까 기체로 변하기에는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성분들이 남은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유골함 안에 있는 건 그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그분의 약 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6%는 지금 이 순간 대기 중에 구름 속에, 나무 속에, 바다 속에, 어딘가의 빗물 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구 전체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유골함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사실 그분의 극히 일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짜 대부분은 오늘 우리가 마신 공기 속에, 어젯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 속에 이미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원자가 흩어졌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원자 자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친구의 탄소 원자 하나는 그냥 길가 돌멩이 속에 있는 탄소 원자 하나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원자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 사람을 그 사람이게 만드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원자들의 배열 방식입니다. 정보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레고 세트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레고 블록들로 정교한 에펠탑 모형을 완성했다고 치죠. 에펠탑을 에펠탑이게 만드는 건 레고 블록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블록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 배열 방식, 그 구조 정보입니다. 이제 그 에펠탑을 해체해서 블록들을 마구 뒤섞어버리면 레고 블록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지만 에펠탑이라는 정보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정보는 정말 사라진 걸까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하던 게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파인만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훨씬 더 깊은 층이 있다고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표면을 이해했다고 진짜를 이해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정보에 관한 한 이 말은 놀라운 의미를 가집니다. 양자역학에는 단위성의 원리, 혹은 양자 정보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이 원리가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주의 근본 법칙 차원에서 정보는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불에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이 타면 활자와 이야기가 사라진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물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활자를 이루던 잉크 분자들이 연소하면서 각 원자들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 불꽃이 내뿜는 빛, 연기의 분자 배열, 재의 구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요. 우주 어딘가에 엄청나게 복잡하게 암호화된 형태로 그 책의 내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주의 모든 입자를 완벽하게 추적하고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그 연기와 재와 열기로부터 원래 책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 양자역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걸 화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로 속 섭씨 900도의 열기가 우리 몸의 분자 결합을 끊어낼 때 원자들은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 원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우주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빛의 형태로, 열의 파동으로, 대기 분자의 미세한 진동으로, 엄청나게 복잡하게 흩어진 형태로지만 우주의 장부에서 지워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장은 그분을 소멸시키는 게 아닙니다. 화장은 그분의 정보를 이 우주 전체에 암호화해서 퍼뜨리는 과정입니다. 극도로 복잡하게 흩어져서 인간의 어떤 기술로도 다시 모을 수 없을 만큼, 하지만 우주의 법칙 차원에서는 완전히 삭제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교과서에서 한 번쯤 스쳐 지나가셨을 텐데요. 복잡한 공식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엔트로피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는 경향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을 생각해 보세요. 출발역에서는 자리가 있고 사람들이 비교적 고르게 앉아 있죠. 그런데 종착역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이리저리 섞이고 자리 배치는 더 이상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정렬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아침에 컵에 따른 뜨거운 커피는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식은 커피가 혼자서 다시 뜨거워지지는 않죠. 이것도 엔트로피예요. 방 안의 공기가 균일하게 퍼지는 것, 향수병을 열면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이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고립된 개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즉, 질서는 스스로 무질서로 풀려나가지만 무질서가 스스로 질서로 뭉쳐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어마어마하게 질서 잡힌 상태입니다.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정교하게 연결된 뇌, 수조 개의 세포가 각자 맡은 기능을 하며 협력하는 장기들. 이건 우주 기준으로 보면 극도로 낮은 엔트로피 상태예요. 굉장히 특수하고 드문 배열입니다. 화장로 속에서 그 정교한 배열이 뚝 끊기면서 엔트로피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고도로 질서 잡혀 있던 시스템이 순식간에 최대한의 무질서 상태로 이행하는 거예요. 기체가 되어 대기 중에 흩어진다는 건 가능한 배열의 경우의 수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라는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 원자들이 배열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있습니다. 이 수는 엄청나게 크지만 유한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에는 제약이 있으니까요. 반면 그 원자들이 대기 중에 흩어진 기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수십 광년 반경으로 날아가는 분자들의 위치와 속도의 조합이니까요. 그래서 화장로에서 나온 원자들이 다시 한 사람의 몸으로 뭉쳐질 확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일어나기를 기다리려면 현재 우주의 나이를 수조배 곱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건 금지된 게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바다에 소금 하나를 녹였을 때 그 소금이 다시 하나의 결정으로 뭉쳐질 확률처럼요. 그렇다면 화장은 무엇인가? 파괴가 아닙니다. 거대한 통계적 흩어짐입니다. 여러분의 원자들은 지금 이 순간도 우주의 방대한 가능성의 바닷속을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방금 우리는 양자 정보는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정말 철저하게 맞는 건지를 확인하려면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구멍, 한 번 들어가면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블랙홀의 경계, 사건 지평선 너머로 들어간 것은 어떤 것도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블랙홀에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화장 이야기처럼 한번 따져봅시다. 책 한 권을 블랙홀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책의 모든 정보, 모든 원자의 양자 상태가 사건 지평선 너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호킹이 발견한 대로
블랙홀은 아주 서서히 호킹 복사를 방출하면서 증발합니다. 수조년에 걸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질량을 잃으면서 결국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그 책의 정보는요? 블랙홀이 내뿜는 호킹 복사는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무작위적인 열 복사입니다. 아무 정보도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했을 때 그 책의 정보는 사라진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양자역학의 근본 법칙이 틀린 겁니다. 정보는 보존된다고 했는데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정보가 보존된다면 빛도 탈출하지 못한다는 블랙홀에서 어떻게 정보가 빠져나온 거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게 블랙홀 정보 역설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씨름해온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깊은 미해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화장로와 블랙홀. 규모는 전혀 다르지만 두 상황이 던지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고도로 질서 잡힌 정보가 극단적인 에너지 앞에서 흩어질 때 그 정보는 정말로 사라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해하고 싶다면 가장 어려운 경우를 봐야 한다고요. 쉬운 경우만 보면 진짜 원리를 놓친다고. 블랙홀 정보 역설이 바로 그겁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리학자들이 현재 믿고 있는 쪽은 이렇습니다. 정보는 보존된다. 단지 우리가 아직 그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던 원자들의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흩어졌지만 우주의 장부에서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를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로 안내합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지금 원자, 엔트로피, 양자 정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관통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시죠? 과거는 사라지고 현재만이 실제하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시계의 째깍째깍 소리가 그걸 증명해 주는 것만 같죠.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물리학자처럼 따져보겠습니다. 아주 기묘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물리학의 근본 방정식들, 뉴턴의 운동 방정식,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 심지어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까지 이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방정식이 완벽하게 성립합니다. 당구공 두 개가 충돌하는 영상을 떠올려 보세요. 그 영상을 거꾸로 재생해도 물리 법칙상으로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앞으로 재생되는 건지 물리 방정식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왜냐고요? 엔트로피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무질서는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가지 줄어드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깨진 컵이 혼자 붙는 건 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은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이 아니라 공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블록 우주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서울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서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동한 거지 서울이 소멸한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에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은 시공간의 특정 좌표에 영원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치원 시절, 첫 출근 날, 누군가와의 가장 행복했던 저녁 식사. 이 모든 순간들은 시공간의 특정 위치에 영구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 시공간 위를 움직이며 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느낄 뿐 과거가 실제로 없어진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파인만은 물리학에서 이런 종류의 발상 전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현상을 완전히 다른 기술 방식으로 보면 전혀 보이지 않던 진실이 보인다고요. 시간을 흐르는 강으로 보지 말고 공간처럼 펼쳐진 차원으로 보는 순간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블록 우주론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4차원 구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기였던 순간부터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순간까지, 이것이 시공간에 새겨진 하나의 완결된 구조물입니다. 화장이라는 사건은 그 구조물의 한쪽 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질의 배열이 폭발적으로 흩어지면서 그 구조물의 가지들이 대기 중으로 땅속으로 바다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모든 순간들, 살아있었던 모든 시간들은 시공간이라는 구조 속에 영구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책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장을 읽는다고 해서 첫 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책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페이지를 넘길 뿐이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우리의 인식이 더 이상 그분과 교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 그분의 존재 전체가 우주에서 삭제됐다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이고 확실히 증명된 게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리학은 단순히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훨씬 더 풍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화장이라는 사건을 한 사람이 소멸하는 과정으로 봐왔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의 시선으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화장은 소멸이 아닙니다. 화장은 어쩌면 한 사람이 우주 전체로 최대한 확장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몸은 우리의 피부라는 경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를 이루는 원자들은 그 좁은 경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화장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 원자들은 처음으로 그 경계를 벗어납니다. 바람을 타고 한반도 전체로, 태평양을 건너 지구 반대편으로, 대기권을 따라 지구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경계가 해제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지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이걸 지지합니다. 원자들은 정말로 퍼져나갑니다. 정보는 우주 속에 암호화되어 보존됩니다. 시공간에는 그 사람이 살았던 모든 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은 상상력이 부족한 우리보다 항상 더 기묘하다. 파인만은 물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경외감이라고 했어요. 사실을 제대로 알면 무섭기보다 오히려 더 경이롭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죽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소멸이라는 믿음은 물리학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 좁은 그림입니다. 우주는 아무것도 없애지 않습니다. 우주는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죽음을 더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 두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화장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기권으로, 바다로, 땅으로, 지구 생태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96%의 원자들이 지금 이 순간도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자역학의 정보 보존 법칙에 따르면 그 원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극도로 복잡하게 흩어진 형태이지만 우주의 어딘가에 여전히 새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 보여주는 블록 우주론적 관점에서 살았던 모든 순간은 시공간의 좌표에 영구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좌표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화장이라는 사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나무 상자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상자 앞에서 슬픔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그분의 4%에 불과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머지 96%는 이미 훨씬 더 광활한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퇴근길에 불어오는 바람,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비, 산책길에 눈에 들어오는 나뭇잎들, 그 안에 그분의 원자들이 섞여 있지 않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물리학은 우리에게 이런 시선을 줍니다. 죽음은 한 사람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경계가 풀리면서
세상 전체에 스며드는 사건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는 이 공기 속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원자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원자의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도 수천 년을 건너뛰어서도요. 파인만은 이 우주의 경이로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후손이라고요.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별 속에서 만들어졌고 그 별이 폭발하면서 우주로 퍼져나왔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흩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시 그 광대한 흐름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화장로 속의 물리학을 들여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처음 시작할 때 던진 질문 기억하세요? 70kg의 사람이 화장되면 왜 3kg의 재만 남느냐고요. 이제 그 답이 단순한 화학 상식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과 연결된 이야기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양자 정보 보존의 원리, 연력학 제2법칙과 엔트로피, 블록 우주론, 블랙홀 정보 역설.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유골함 앞에서 시작된 하나의 질문에서 뻗어나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물리학은 차갑고 무서운 학문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따뜻하고 경이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이다. 그 단순한 진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은 바꿔줄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는 이 순간을 조금 더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우주가 수십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아주 정교하고 드문 배열입니다. 이 배열이 유지되는 동안 경험하고 느끼고 연결되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